네, 이관우입니다. 저는 정치학자예요. 네, 아마 오늘 다른 우리 발표자들께서는 평소에 아마 자기 전공들이 좀 다양하시지만 그중에 기후가 전공이신 분들도 있고 또 어쨌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저는 사실 죄송하게도 별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불려 나왔느냐? 오늘 발표를 앞에 쭉 들으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정치가 제일 나쁜 놈이더군요. 지구를 망치고 뭐 전염병을 가져오고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전쟁까지 일으켜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탄소를 배출하고. 그래서 정치가 참 문제다. 정치를 연구하는 저는 또 괜히 죄책감을 갖고 옆에 이렇게 서 있다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정치가 문제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정치를 옹호함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이렇습니다. 또 정치학자들이 동의하는 정치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인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네, 사실 이것이 정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정치 그러면 다 이렇게 싫고 나쁘고 싸우고 이런 걸까요? 네,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권력투쟁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권력투쟁을 우리가 정치로 알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뉴스에서 보는 것들은 제가 보니까 거의 99% 권력투쟁과 관련된 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다가 정치라는 라벨을 붙여놓고 참 나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시 아마 생각을 해보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기후에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사실 정치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를 왜 부르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전체 제목이 기후 전망과 전략이에요. 아마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이 여러분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정치적 의제화라고 하는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의제화가 많이 됐어요. 네, 그동안에 많은 연구자들, 전문가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찾아오신 여러 활동가들과 시민들께서 노력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기후 대응 1.0까지 한국 사회에서 많이 발전했던 것 같아요. 사회적 의제화는 되었어요. 기후 대응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이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이 슈퍼 선거의 해라고 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7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선거가 있어요. 네, 40억 명 이상에게 영향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유권자만 해도 20억 명가 됩니다. 근데 역시 선거의 해 이러니까 좀 그렇죠. 선거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2024년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후라는 아젠다와 민주주의가 만나는 해입니다. 네,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기후라는 문제를 의제화하고 해결해낼 수 있는 첫 번째 해, 그 원년이 2024년이 되느냐 못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우리 국회의원 임기도 보시죠.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이번에 여러분이 바로 한 70여일 뒤에 뽑게 되는 그 국회가 이 중요한 시기에 기후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 정치는 아주 그냥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정치 의제화를 기후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봅시다. 저희가 그래서 전략을 하려면 여러분 보시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아까 앞선 발표지 있었었는데 희망을 찾으려면 또 혹은 아니면 우리가 절망을 하더라도 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왜 기후 위기가 주요 의제가 되지 못하고 중요성을 갖지 못하고 기후 유권자는 누구고 또 그 사람들은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 선거 여론조사 같은 것이라든지 기후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좀 보셨을 거예요. 보통 그런 조사들은 대체로 1000명, 2000명 정도 전국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갖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누가
기후 유권자인지 투표를 할 건지 어떤 공약에 반응하는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1000명 샘플 가지고는 예를 들면 강원도의 20대 남성 그러면 2명, 3명 잡힙니다. 네, 그 정도 샘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해서 전국 17개 시도에 다 1000명씩 그래서 무려 17,000명을 조사를 했고 질문 문항을 170개를 넘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뒤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국회의원 선거구에 가깝게 이렇게 블록도 나눠놨어요. 네, 그래서 어느 지역구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기후 유권자들이 반응할 것이다라고까지. 네, 요즘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손에 다 쥐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준비해봤고요.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 1월까지 한 8개월 가까이에 해서 그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뒤로 조금 빨리 넘어가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렇게 일단 나왔어요. 기후 관련 용어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저는 약간 쇼크를 받았어요. 예. ESG가 40%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아리백이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정도만 알고 있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리백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평소에? 지난 대선 때 이 단어가 좀 문제가 됐었죠. 토론회에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참 안타까운 일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리백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네, 저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리백을 모를 수가 있지? 라고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핀잔어리게 이야기했을 때 3명 중에 2명은 속으로 꿍 하면서 나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무엇인가 반감을 갖게 되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기후위기에 대해서 아직 자세히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온실가스나 탄소 중립 이야기를 하시면 좋고요.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기후정의나 ESG나 아리백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데, 이것을 잘 모르신 분들한테 어떻게 너는 아리백도 몰라? 네, 이래가지고는 기후 유권자를 많이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안타깝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아리백을 더 알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도 좀 고민해 볼 부분들입니다. 이건 상당히 긍정적이죠. 여러 가지 한국 사회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라고 했더니 기후위기가 그래도 저출산 고령화 다음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네, 사람들한테 제일 직접적으로 어떤 게 타격이 있을까? 물어보니까 기후위기가 당신의 돈에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50% 넘는 응답자가 기후위기가 내 자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희가 하부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어떤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응답했을까요? 네, 3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탄소세 아까 앞에서 재정 문제 좀 얘기하셨습니다. 탄소세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없을까 좀 고민스럽죠.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상품에 탄소세를 신설하는 것이 기업이나 또 고소득자에 대한 부유세를 하는 것보다는 좋겠다.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2개 정도의 질문은 상당히 저도 고무되었었는데, 사실은 제가 한밤중에 제 책상에서 이 데이터를 받아본 순간에 가장 떨렸던 순간 중에 하나인데요. 자동차 차량 등록 제한하겠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막 반대하지 않을까? 감동적인 결과입니다. 예, 2명 중에 1명이 그래도 된다. 네, 5명 중에 3명 가까이가 찬성한다. 네, 그 다음에 신규 내연기관차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것도 역시 3명 중에 2명 가까이 판매 중단에 찬성한다. 이번 총선 때 자동차와 관련한 기후 공약을 좀 세게 밀어봐도 되겠죠?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공약들을 각 정당에게 요구하고 다음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줄 것을 우리가 요청해도 될 만한 시점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국회 기후 대응 이런 상황이고요. 네,
기후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를 에게 투표하겠느냐 이런 것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뭐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네, 한 60% 정도가 평소에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려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 기존의 여러 가지 조사해 보면 한국의 기후 유권자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들이 조금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좀 많이 해보니까 우리의 선입견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많이 민감도를 물어봤어요. 네,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후 유권자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어야 한다.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지도, 민감도 플러스 인지도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투표 의향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표를 다 더해 보니까 이념 성향 전체 유권자의 한 3명 중에 1명 정도가 기후 유권자. 네, 아까 투표 성향은 60% 정도 됐지만 좀 더 이분들 중에 아는 거, 얼마나 민감한가까지 따져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진보층에 조금 더 많이 있고, 그 다음에 2030 여성이 조금 더 기후에 민감하다 이렇게 있었죠. 민감한 건 맞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성이 좀 더 민감한 건 맞는데, 아까 북극곰 얘기하셨는데 기후위기 얘기하면은 슬프다라고 느끼는 국민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저희가 보니까 기후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가까지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여성인데 인지 정보와 투표 성향이 높은 것은 또한 남성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느 성별이 누가 더 낫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성별과 어떤 세대가 어떤 이야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더라. 네, 예를 들면 기후 관련한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거죠. 네, 내 주식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의외로 60대 이상이 굉장히 많은 기후 위기를 경험하고, 네, 그래서 민감도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는 실버 세대, 네, 그레이 보터가 의외로 기후 유권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각각의 성별과 연령대로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반응하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저희가 좀 알게 됐다는 거죠. 네,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후 유권자는 전국 시도별로 이렇게 나왔고요. 네. 한 가지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은 이거예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그게 있습니다. 자, 에너지 자립도에 따라서 우리가 전력 요금을 좀 차등화하면 어떤가? 우리가 지금 법도 만들어져 있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부가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전국 평균 57.5%가 어느 정도 찬성한다. 이건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하냐? 수도권은 51%고 비수도권은 64%예요. 그러니까 비수도권에서 더 많이 생산해서 수도권으로 보내는데 이건 뭐냐면 수도권에 우리 유권자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거 하게 되면 내가 더 비싼 전기요금을 내게 된다고 꽤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상당한 차이가 났잖아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장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더 비싼 전기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전력 자립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정책들을 유도해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지방에 있는 유권자들께서는 지방이 너무 격차가 커져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수도권과 지방의 우리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게 기후 대응도 상당히 어렵게 하는 겁니다. 이 두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것과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이슈가 서로 별개의 이슈가 아니고 붙어 있어요.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방에서는 반기후 산업이라도 유치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후 대응을 잘하려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줘야 돼요. 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확대에 대해서 또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서 그리고 자원 재활용과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에 대해서 많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자, 기후 선거구 얘기는 제가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국가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예요. 예, 그래서 정당만 찍으면 되고 또 이제 거기에 개방형 명부제로 후보자를 찍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253개의 선거구로 다 나눠져 있죠. 비례대표 47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없이 추가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후 선거구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을 67개 권역으로 아주 자세하게 쪼갰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가장 가깝게 쪼갰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보겠죠.
네, 이렇게 쪼개놨고요. 그래서 각 시도별 17개의 특성과 기후 선거구를 확인해 봤는데요. 예를 들면 전남이 가장 높은데 신규 원전에 대한 어떤 그 반대 뭐 이런 부분도 가장 강하고 석탄 발전소 폐쇄 시점도 30년, 35년, 40년 이렇게 물어봤는데 가장 빨리 폐쇄하자고 하고 이런 부분이 나왔고, 전남에 그러면 기후 선거구는 어딘가 4개 권역 중에 저 4권역이 나왔습니다. 뭘로 했느냐, 우리가 자산 가치에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죠.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가장 높게 생각하죠.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죠.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도 가장 인식 목표가 여긴 낮아요. 요건 낮고 포인트제 참여 의향도 낮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알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높은데 참여 의향은 좀 낮구나. 그럼 여기는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서울에서는 은평, 서대문, 마포가 가장 높은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조사가 아주 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 거기에 소각장 이슈가 있죠. 확실히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 처리 방식에 대해서 저렇게 나왔는데 석탄 발전소 폐쇄, 자동차 등록 제한, 온실가스 가스, 코업 보험제 찬성에 대해서 서울에서는 저 구들이 굉장히 높게 반응했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 저 선거구들에서는 아마 기후가 조금 더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네, 마찬가지로 비슷한 기준으로 해서 대전에서는 유성구, 그리고 경남에서는 이 4권역, 네, 그리고 부산에서는 보시면 1권역은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요. 우리 해운대가 있는 4구역은 자연재난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요. 네, 같은 부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기후 이야기를 어디서 해야 될지 알 수 있고, 저희가 나중에 이걸 지금 더 자세히 자르고 있어요. 성별과 연령과 소득과 이런 걸로 더 자세하게 자르고 있어서 이제 지금 이 분석 기간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 달 정도 더 할 거거든요. 저희가 또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 캠페인, 대구 동성로의 저희 교통 전용 기주 해제하는 것, 네, 딱 보니까 저 동성로가 중구거든요. 거기 높게 나오더라고요. 하면 안 된다, 반대가.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기후 유권자들도 다 쪼개서 분석을 하고 기후 선거구도 다 쪼개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왜 개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네, 저희가 추가 자료들을 여기 이제 계속해서 공개할 텐데요. 2차 한 달 뒤에 2차 공개를 하고 또 다시 이렇게 추가적인 자료를 할 텐데, 저희가 이것을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2027년 대선까지 할 겁니다. 똑같은 작업을 계속 할 겁니다. 시계열 작업을 저희가 시계열 차이를 보기 위해서, 네,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반응하는지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래서 2024년을 기후 총선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2027년은 반드시 기후 대선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런 작업들을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또 이 자료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은 있는데요. 3부의 제목이 이거죠. 2024년 올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저는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권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다들 있으시죠? 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투표는 조용히 가서 몰래 찍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정치학자가 있으면 그 사람 저한테 데려오십시오.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아젠다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토론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단순히 누군가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정말 기후 유권자가 되시려면 주변에 열심히 이번 선거의 의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그래서 어떻게 투표를 하자고 이야기해야 그 선거가 민주주의에서 의미가 있는 선거가 된다는 겁니다. 네, 조용히 혼자 가서 몰래 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